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투자 리서치의 유정렬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려드릴 때, 우리 카페를 활용해서 이렇게 리서치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전달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5월 16일에 마지막으로 게시물을 좀 올려놓고 영상 촬영도 조금 뜸했었는데 사실 특징적인 그런 이슈들, 뭐 부채 협상이라든가 그런 이슈들은 있었지만 리서치로 만들 정도의 그런 이슈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게시물을 작성을 하는 게 리서치 자료를 작성하는 게 뭐 짧으면은 2일가량 자료 조사도 좀 필요하고 그런 자료도 정리도 필요하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또 글을 게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좀 됩니다. 제가 아무 정보나 좀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게시물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은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게시물 조금 늦긴 했지만, 그거를 영상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런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거에 게시를 해드렸던, 알려드렸던 그런 정보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가장 먼저 게시를 해드렸던 게 4월 1일 반도체 업황에 저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한 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4월 이후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000원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7만전자로 터치를 했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87,000원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10만원대. 이게 업황이 저점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업종이라는 것들을 반영을 시킨 것들을 차트입니다.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된 다음에 기록이 되는 게 후행성이죠. 후행성. 이런 전망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은 후행성 차트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차트의 분석은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업황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4월 4일에 게시를 좀 해드렸는데 4월 4일 때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주력으로 이차전지와 로봇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제가 강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텔레그램도 그렇고 강조를 드리면서 이차전지는 조금 높습니다. 4월달 당시에 이차전지가 한창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 때 이차전지가 좀 높은 상황들이니까 반도체 쪽으로 이제 가장 쌀 때 조금 묻어놔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후에 뭐 이차전지 같은 기업들은 좀 하락하기도 했죠. 증권사에서 제가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던 편이었는데 이후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뭐 LNF 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4월 4일 이후에 반등 나왔다가 쭉 떨어지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2023년도 초였을 거예요. 이차전지 기업의 실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금이 좀 몰리면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상승 흐름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들, 과하게 반영된 주가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좋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에서는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것들에 저라면은 투자를 좀 망설이지 않을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4월 4일에 말씀드렸던 D램 플래시 메모리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톱이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좀 엔비디아, 뭐 인공지능 쪽, AI 쪽 이런 쪽으로도 지금 뭐 긍정적으로 소식들이 계속 들려주고 있으면서 반도체 업종의 업황의 바닥, 재고 소진,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도 경기 회복이 조금 둔화되고 기대감을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좀 더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 그만큼 주가도 반영이 될 것이다. 재고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렸던 게시물이었습니다. 뭐 더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그리고 DDR5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 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하나머트리얼즈, 워닉, 레이크 머트리얼즈.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엄청난 주가 상승 흐름들을 최근에 좀 보여준 적이 있었죠. 워닉이라든가 덕한 테코피아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반도체 업황들은 지금 서서히 아직까지도 완전히 반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도체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가장 쌀 때 묻어두신 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적어도 3분기, 4분기까지는 묻어두신 거 가만히 두시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닥 하락도 제가 좀 예견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4월 5일이었어요. 이차전지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만큼 B2가 늘어나고 있다. 급등하겠다는 투자 피해가 좀 우려가 된다. 왜냐면은 신용 잔고가 51%에 달하는 그런 코스닥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용 잔고 공매도가 아니에요. B2죠, B2. 대출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 매매도 당할 것이고 청산도 당할 것이고 주가가 조금 흔들리면 원금을 갚기 위해서 빠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2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 물론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래 대금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B2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변동성이 조금만 생기더라도 그만큼 주가 변동성들이 커진다라는 것들. 지금은 이제 서서히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B2가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라는 시장이 좀 변환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3월 17일 이후 고객 예탁금 증가와 함께 신용 잔고 금액도 나날이 늘어났다. 이게 4월 3일 기준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지수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 안에 종목들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BM만 5.6%의 코스닥 비율을 차지하고 이치전지는 주요 종목들이 코스닥에 차지하는 대형주들만 하더라도 약 11%. 그럼 이제 에코프로를 합친 거, 에코프로 BM과 LNF를 합친 것만 해도 11%였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벌 사람들은 이미 비투에서 다 벌었고 지금은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 코스닥이 그만큼 상승을 했던 것들. 코스닥이 얼마 정도 올라갔냐. 4월 3일 때만 해도 19일까지 나날이 이차전지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굉장한 상승 흐름들이 1월 이후부터 올라갔습니다. 이때 제가 4월 4일, 4월 5일 때부터 코스닥 상승은 이제는 조금 무서운 수준이다. 무서울 지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만약 급격한 주가 급락이 발생한다면 강제 청산까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그만큼 예민할 것이다. 이차전지가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신용잔고. 신용잔고를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 공매도와는 본질이 다르다. 신용잔고와 주가의 움직임들, 상관관계들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고 이렇게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당시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차별화가 이렇게 강하게 있었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19일까지는 올라갔지만 지수는 주중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차전지의 그런 이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그 의존도가 지금은 조금 이전보다는 나아요. 수종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반등 흐름들,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다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고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쌍봉이 되죠. 쌍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자, 이런 제가 또 설명을 좀 했었는데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당시에 4월 11일은 82만 원대.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잘 나왔다. 에코프로 BM도 실적 잘 나왔다. 굉장히 좋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1분기 실적 역시 배신은 없었다. 대단한 성장세. 역시 믿음의 이치전지. 근데 주가는 이미
성장한 만큼 실적이 잘 나온 만큼 올랐고 2023년 실적이 확정되는 것은 2024년 1분기 제가 정확한 시점을 잡아드린 게 실적이 확정이 되고 기업 가치가 정해지는 거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실적들이 쭉 발표가 다 되면서 주가가 반영이 이루어졌죠. 미보유자는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것들이 베스트이고 보유자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베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항상 어느 포지션이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과거에 제가 이걸 4월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인데 이 게시물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라든가 그 자료의 근거가 좀 있구나. 저는 항상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망, 제 감이 그래요.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바로 제가 4월 21일에 조선업들 좀 지켜보시라고 그랬죠. 조선업들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들을 보면, 제가 이거 같은 경우도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수정을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게시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게시물 클릭하시면 영상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조사하는 게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유럽에서 높은 천연가스 가격과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서 천연가스 비축분이 다행히 늘어났다. 소진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하늘이 도왔다. 엄청 추웠으면 그만큼 비축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잖아. 근데 비축량이 많이 줄진 않았다라는 게 하늘이 도왔다. 근데 비축량이 조금 여유로워졌다라고 해가지고 미래가 대비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FSRU 여기 이 장비들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드리려면 우리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처리 방식이 해상에서 가스전에서 뽑아 올려서 파이프라인으로 육지로 옮겨가지고 탱크에 저장을 하고 액화 설비로 액화를 시킨 다음에 이게 LNG가 되는 거죠. 가스를 LPG가 아니라 액화를 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냉각을. 그럼 이제 액화가 되잖아요. 가스를 냉각시키면 액체가 됩니다. 기화가 되니까. 기화를 액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LNG선으로 이제 수출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액화 상태에서 기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기치 상태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소진이 돼요. 기화가 되면서 손실, 로스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냉이 굉장히 우리 보온병에서도 얼음을 보온하기 위해서 보냉병의 성능이 좀 중요하잖아요. 보냉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의 필수가 보냉이에요. 보냉. 추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육상 LNG 터미널, 이 육지, 탱크에 저장을 해서, 기체를 저장을 해가지고, 액화로, 이 파이프라인 운송으로 기체를 좀 옮겨놨다가, 액화를 시키는 그 과정을 육지에다 공급을 하면은 4년에서 5년 소요가 되지만, 유럽에서는 이만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 4년, 5년 동안 이 날씨가 따뜻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SRU 이거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LNG선 노후화가 되어 있는 중고 LNG선을 개조를 하면은 1년이면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 FSRU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 LNG를 바로 이 가스전에서 실어가지고 기체를 액화를 시켜서 운송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비가 한 번에 되어 있는 게 이런 기체를 액화시키고 싣고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선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FLNG 분유식 천연가스 액화 기지 LNGC, FSRU 이거죠 이거 이제 여기 바로 실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LNG를 바로 저장을 해가지고 제규화 송출할 수 있는 설비고 LNG 터미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물량이면 LNG 액화 설비
이런 건 2025년 전후로 완공될 예정인데 이 정도 물량이면 러시아 부재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공급 과잉까지 불가피할 그런 엄청난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SRU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조선 기업이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독일이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LNG선 슬롯에 한국에 LNG FSRU까지 수요가 붙게 되는데 다수의 노스팀 터빈 LNG선으로 개조가 투입되겠지만 일단은 고마진이다. 지금 우리 LNG선을 공급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철강 가격이 그나마 내려와서 다행이지 그래서 조금 망정이지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고마진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되고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당시에는 4조 원대 GLNG 이게 똑같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가격을 기록해가지고 수익성도 LNG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조선업적 최선호조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삼성중공업도 목표 수주액에 뭐 25억 달러 이미 달성을 했다. 당시에 4월이었어요. 그리고 모잠비크 그리고 뭐 이 북미 쪽에 FLNG 2개 대응 수주 후보도 보유하고 있다. 자, LNGC 물량들을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예상 물량 이렇게 보면은 물량이 2024년도 대폭 증가되고 유지가 됐다가 서서히 2025년 이후에는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중기적, 장기적 얘기를 하는 게 충분하게 공급 과잉까지 있을 정도의 과감한 투자 그게 이때 몰려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 포인트들이 시기적인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됐잖아요. 2024년도까지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그러니까 이 중간 2024년도 중후반까지 투자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업황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LNG선도 신선 조선가 수주를 받았을 때 조선 가격들이 인상이 좀 되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주 물량들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조선의 이 손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우리 원자재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강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 개선에 대한 영업이익의 그런 증가세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휴지를 하나 1,000원에 팔아요. 1,000원에 파는데 펄프 가격 재료가 될 수 있는 펄프 가격도 옛날에 뭐 200원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우리 다시 마스크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스크 펄프가 원자재가 200원이었어요. 판매를 하니까 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코로나 갑자기 터지면서 이게 1,200원, 1,200원이 되고 막 1,5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됐어요. 자, 펄프 가격도 덩달아서 오르겠죠. 그만큼 너도 나도 원자재가 필요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 펄프 가격도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해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증가된다라고 해도 가격이 올랐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조선 가격이 원자재 펄프 가격은 철강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조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옛날에 이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낮다라고 하면 점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겠죠. 언제까지 2024년도 뭐 중반까지는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자, 이게 2026년도 인도 예전량 수요량 2026년도까지도 2025년도 4년도 가보면은 이게 확정이 되겠죠.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고, 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있습니다. 자, 한국카본, 이게 제가 아까 본행, 기체를 액화를 시킨 거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기체가 되기 때문에 로스가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냉 기업이 중요한데 한국화분과 동성화이텍 이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화이텍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이 게시물도 카페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원전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원전은 추후에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5월 4일에 드디어 이제 악재는 끝났다. 기다리던 강세장은 언제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렸죠.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5월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때도 5월 초였죠. 5월 2일, 5월 3일이었으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게시물을 보면은 제가 작성을 했지만 좀 적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금리 인상이 좀 멈췄다. 당시에 이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자, 미국 은행들에 대한 파월 의장은 뭐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중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진 않는다. 자, 이제 6월 금리 인상 FOMC부터 금리 인상은 멈출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이제 시장의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라고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리도 6월달, 7월달 동결을 보고 있고 이후에 금리가 하락할 거다. 한국 금융도 지금 한국 금리도 지금 동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선을 좀 그었어요. 근데 금리 인하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연준은 일단은 데이터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5월 마지막 그리고 6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전망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자, 2600 돌파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코스피 2700 가나? 여기서는 언제나 투자 기회였다. 수상한 경제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금 2600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목전에 두고 있긴 하지만 돌파는 못했단 말이죠.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이전 게시물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이랬구나라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들을 우리가 이 게시물들을 제가 보시라고 파악하시라고 게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 2600, 2700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나? 자, 이거 내용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은 동결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자,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우리는 뭐 정책을 바뀌진 않았다. FOMC가 그렇게 패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은행 리스크는 지금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금리 인상이라고 주요 원인을 꼽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대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는 게 계속 회수가 되기 때문이죠. 대출을 계속 하지 않으면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 이자를 내게 되면서 일정한 수익을 반납을 하게 돼요. 시장에 벌고 있는 그런 돈들이 큰 자금들이 기업을 통해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시장은 돈이 마르게 되는 그런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를 해야 그 사업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 경기가 안 도게 되면 금리 상승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도 최근 경기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감산도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경기 침체를 반영을 시키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드 정책 선회, 그러니까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가는 그런 부담을, 정당성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대응이 가능한 채권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자본시장에, 주식시장에 다시금 돈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된 연내 금리 기준금리 경로의 변화 12월까지 2회 아니면 3회
반영을 하고 있죠. 지금은 현재 5% 이상 되고 있는데, 자, 그러게 되면은 금리 인상 추이, 그동안 금리가 인상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됐었느냐.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금리가 좀 인상이 최종 고점에 달했을 때, 정책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산 시장의 상승률이 어떻게 됐었느냐. 1년 후에 24%, 이제 이게 S&P 500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2년 후에 33%, 3년 후에 39%까지. 이때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하는 거죠. 금리가 최종 고점에 달했을 때 24%가 올랐고, 그 다음에 추가로 11%가 올랐고, 그 다음에 추가로 14%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은 1986년도에서 89년도까지 금리 인상이 5%에서 10%까지 또 이자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이 아닌 금융시장의 안정화, 당시에 버블이 가장 좀 끼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버블을 좀 블랙먼데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상승을 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가장 유사하다라는 게 이때요. 이때. 이때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상승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 잠깐 금리가 상승했던 이때와 유사한 사례로 뽑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자율이 3%에서 6%까지 상승을 했고, 이후에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는 자본시장이 어김없이 상승을 했다. 이때 당시에는 마이너스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경제 과열이 좀 있었죠. IT라든가 그런 이제 버블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던 그때 당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어김없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난 다음에 자산시장이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 코스피가 어떻게 됐었냐? 당시의 사례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23% 마이너스 이때는 버블, 닷컴 버블, 자 30%, 7%. 이때 사례를 제외하고 어김없이 자산시장이 다 올랐다. 자, 물론 이제 S&P 같은 경우는 하락한 시기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자, 닷컴 버블이 주요 원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항상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자, 한국 같은 경우는 S&P보다 더 높은 그 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아니라 변동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은 어김없이 주식시장 상승률을 당시 이제 경기도 뭐 연동해서 봐야 되겠지만 상승을 하더라. 자, 그렇게 되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연동해서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 자, 매순환 저점은 예외 없이 투자 기회를 제공을 해왔다. 이때가 포인트다. 자, 근데 우리가 4월 OECD 경기 선행 지수 한국이 언제 반등이 있었냐? 자,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미리 선행한다라고 할 수 있고, 차트는 후행성입니다. 대신 이제 전반적인 경기를 선행하는 차트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선행되어 있는 업황이 먼저죠. 그 다음에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코스피 지수랑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당시에 이제 팬데믹 때 2020년도였죠. 팬데믹 때 경기가 굉장한 급락 흐름들, 완전 차트를 뚫고 내려가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갈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였어요. 자, 이때 우리가 동종기간 내 코스피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봤을 때 이때라는 거죠. 2020년도. 2020년도 이때가 유사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동일해요. 이때 하락한 경기 변화와 코스피 흐름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막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바닥을 뚫을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시키고 제로금리를 만들었고, 제로금리 시장에서 뭐 헬리콥터 원리가 나올 정도로, 패드에서 헬리콥터를 타면서 기업들한테 하늘에서 공중에서 달러를 막 뿌려댔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도 설명을 드렸을 때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받아갔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켰고, 지금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그만큼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
뿌린 만큼 경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당시에 우리 동종기간에서 코스피 흐름들이 어떻게 됐었죠? 자,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했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들, 동일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런 다음에 2022년도 초부터 자, 유럽도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도 하락하기 시작하고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자,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도 하락을 했어요. 바닥을 찍고 자, 미국도 거의 바닥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처음으로 5월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저점은 항상 투자기의 포인트, 투자 포인트 시기로 이제 결정이 됐었다. 어김없는 투자 기회였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되면은 우리가 이때 4월 이후 5월 달쯤에 첫 반등이 있었던 것들. 자, 이때 하락을 쭉 했고, 이때도 하락을 했고, 지금 반등을 했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는 들진 않을게요. 저는 항상 이러한 자료들 그리고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뭐 예상을 하고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되면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여기가 저점이라면 조건부가 있긴 하지만 저점이고 경기는 서서히 데이터가 개선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 조선. 제가 이 영상으로 모든 인사이트들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인사이트들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 수혜, 한국 경기 반등 2600 돌파를 위해서 이제 이런 요건들만 보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하면 되는 거겠죠. 저도 계속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게시물은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영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카페보다 좀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자, 텔레그램입니다. 여기 텔레그램은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여기 오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진 않아도 매일매일 정보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 실시간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자료들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인사이트도 받아가시고 우리 업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페와 텔레그램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게시물 제가 2일, 3일 동안 계속 자료를 취합을 하고 그 취합된 자료들을 게시물로 올려드리고 뭐 그런 다음에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 제 댓글을 보면은 옛날에는 제가 이전에는 종목 영상도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종목을 개별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좀 해드리고 있었고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마 그걸 보시고 오신 분들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 여유가 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브도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라이브는 제가 사실 뭐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있어요. 제가 경제 방송도 좀 나가기도 했었고 이건 좀 이제 사담인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케이블 경제 방송도 나가기도 했는데 카메라 울렁증을 제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녹화 방송이니까 제가 하고 있지만 경제 방송에 출연하고 있을 당시에서도 굉장히 좀 떨면서 긴장을 하고 많이 얼어붙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거든요. 라이브는 제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공략주도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공략주도 이 방에서 안내를 계속 드리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항상 마감 종가 베팅 위주로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냥 따로 막 준비를 하는 게 없을 때 방송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자료 준비하는 게 조금 제가 거부감이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좀 두려워요, 그게.
자료 준비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게 좀 무서워서 라이브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통 방송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과 그냥 소통하는 식으로 가볍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2시부터 3시에 제가 이 공략주 방에다가 공략주를 업로드를 해드리고 방송에서는 전략까지 한번 안내를 좀 해드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아직까지 이 두려운 마음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라이브를 하면서 종목 영상도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공략주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처럼 좀 쉽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채널이 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자, 물론 이제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